변호사로 일한 지 3년 정도 지난 초임 변호사 시절에 가정폭력과 관련해 국가배상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눈에 선합니다. 어느 날 초췌해 보이는 한 중년 남성이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를 찾아온 사람은 피해자의 오빠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외면하고 어디에다 말해야 되나요? 무슨 일이신가요?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제 여동생이 의뢰인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여 흐느꼈습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아끼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남매는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여동생이 3살 된 아이가 있는 남자와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새로 만난 남편은 술만 먹으면 가정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동생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오빠에게 도망쳐와서 오빠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면 남매는 열심히 상황을 설명했죠. 남편이라는 놈이 이렇게 때린 겁니다. 잡아가서 처벌해 주세요. 남편에게 맞으셨다고요? 네. 그런데 모든 정황을 들은 경찰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아줌마, 남편 지금 잡아가면 내일 아침에 경찰서 와서 우리 남편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울고불고 할 거잖아요. 가족 내의 일은 알아서들 해결하세요.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은 매번 그냥 돌아갔고 결국 의뢰인의 여동생은 계속 가정폭력에 노출된 채 생활했습니다. 여동생의 남편은 술만 먹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칼을 신문지에 싸서 장롱 밑에 숨겨놓기도 하는 등 폭력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는 남편의 폭력에 견디다 못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아이와 급하게 몸만 도망쳐 나왔고 다음날 오전 남편이 출근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렀다고 해요. 그런데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남편은 출근도 하지 않고 여전히 술에 취한 채 집에 있었고 남편은 결국 그날 흉기로 아내를 공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의뢰인의 여동생은 그렇게 남편의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아이 역시 아빠가 휘두른 칼에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해요. 그날 이후 의뢰인은 더 이상 경찰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싸우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런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고 그렇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국가를 상대로 싸우다니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분명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피해자를 생각하면서 저희 변호인단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었어요. 저는 몇 번이고 그 조항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둘째,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셋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넷째, 폭력행위의 재발 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하지만 피해자는 4가지나 되는 법들 중 단 한 가지에서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폭행이 있는 날이면 오빠 집으로 도망가거나 맨발로 밤길을 헤매야만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걸까요? 답은 단순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이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률상으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남편의 폭력이 두려울 경우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여러 번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피해자는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사망한 것입니다. 오랜 준비가 끝나고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재판장에는 저희 변호인단뿐 아니라 여성 단체까지 참석해 힘을 보태주셨어요. 피해자는 반복적인 남편의 가정폭력을 여러 번 신고했음에도 보호받지 못한 채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있다고 말을 해줬더라면 이와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변호인단의 변론을 들은 경찰은 자기 나름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답답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써있기는 해도 우리가 당장 현장에서 그걸 바로 실행할 권한까지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도 힘이 없어요. 경찰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권한을 떠나 초기 대응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특례법을 보면 경찰관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를 분리하고 치료를 받게 하고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접근 금지에 대한 안내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의무사항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쉽게 나오지 않았고 재판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 이뤄졌습니다. 피해자의 오빠까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사항을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쉽지 않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받은 재판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정황상 경찰 측에 큰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10수년 전 그 소송은 그렇게 패소로 끝을 맺었고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상황은 점점 나아지고 있고 예전보다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늘어나서 요즘은 출동한 후 그 현장에서 바로 가해자를 연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과거의 그 사건이 생각날 때면 밤거리를 헤맸을 피해자의 발걸음이 떠올라 마음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정폭력이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